정말 습득으로 이어지느냐 학습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시제를 가르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가르쳤을 때 어순이라던가 문장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 지식을 가르쳤을 때 어떤 학자, 크라센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그 학자 같은 경우는 문법은 필요 없다. 언어 교육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전통적인 지식, 그 문법 번역식으로 배운 문법 지식들이 말을 할 때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영어는 왜 다 우리 뭐 이거 뭐 번데기 말을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웠지만 이게 말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사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그 후에 논의가 이어졌어요. 문법이 정말 필요 없느냐, 필요 있느냐. 그런데 학습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학습자들의 그 요구들 중에서 하나가 나는 어휘를 알면 그걸로 이어서 말을 하는데 그 이어서 말을 할 때 어휘가 틀리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문법이 틀리면 굉장히 부끄럽고 뭔가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그런 학습자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아까 정확성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 부분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글을 쓸 때는 또 다르죠. 네, 구어와 문어의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문법 시제나 상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문법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의 문법인 거죠.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서 이것이 교육 문법으로 가고 교육 문법에서 진짜 필요한 걸로 선정이 돼서 갔을 때는 문법 항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문법 항목은 이 문법의 내용이 점점 선정이 되고 재구성이 돼서 항목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표현과 연결이 되는 바로 직접의 단계,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법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문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거를 좀 더 다르게 말해서 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형태의 줄어든 말입니다. 네, 문법 형태의 줄어든 말인데 이거를 교재를 살펴보면요. 교재마다 이 문형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네, 교재에 따라서 어떤 데는 문형이라 하고요. 어떤 데는 문법의 표현, expression 패턴 또는 오늘의 표현에서 문법 어휘로 나누는 교재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르치는 교재는 어떤 건가요? 가르치시는 교재 무슨 교재 사용하세요? 원래 상상이 했을 때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네. 얼마 전부터 그냥 사회통합 프로그램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용어가? 기법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문법이. 네.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문형이라고 나서 문형. 학습 목표 문형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학습 목표 부분에 보면 보통 문형 또는 문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발음 그리고 주제,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형은 문법 형태의 중간인데요. 그렇다면 문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법이라는 건 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규칙이라는 부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갔을 때는 각 언어를 분야별로 나눠서 연구를 할 때 다들 아시죠? 의문론, 의미론, 그리고 중간에 문법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와 의미가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의문론이고요.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의미론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하고 의미가 결합하는 규칙 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그렇게 어떤 규칙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문법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리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 문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형태론이나 통사론을 실제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교사가 내재되어야 되는 문법 지식적인 부분이고요.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겠죠. 재성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문형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희 선생님의 주장의 그 문문을 따르면 어떤 문법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법 요소, 문법 내용이라고 하면 어순, 어느 언어나 어순, 문장 구조, 시제, 서법, 부정 표현, 높임법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어에서 호칭 중요하고요. 또 뭐가 중요하죠? 한국어에서 사도, 기도. 상당히 큰 부분의 문법 부분입니다. 그런 문법 내용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문법 요소를 선정을 합니다. 문법 요소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요소에서 문법 항목이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정된 요소를 재구성하는 것이 문법 항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약간 갸우뚱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정법 배우셨죠? 부정표현. 네, 부정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정법. 학교 문법이나 문법론 배웠을 때 부정법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어에서 부정을 어떻게 실현하나요? 한국어에서 부정을 어떻게 실현하나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어에서는 못 같은 거 능력 부정이죠. 뭐뭐지 못하다, 못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부사 못이나 뭐뭐지 못하다에서 서술어의 못하다 이게 사용이 돼서 능력을 부정하는 것 또는 안 부사를 사용해서 나 이거 안 해라고 했을 때 내가 의지를 부정을 하는 거죠.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말을 하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으로 나누고 길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됩니다. 그럼 단형 부정이라고 하면은 짧은 부정이 되겠죠. 안 하다, 못 하다가 되는 거고요. 장형 부정이라고 하면 지 않다. 그런데 지 않다라고 학교 문법이나 문법론에서 기술하지 않습니다. 지가 아니라 아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아니하다나 않다, 못하다를 사용을 해서 장형 부정을 만든다라고 기술합니다. 이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 표현의 이 문법 내용들이 문법 요소를 언어적인 교육에서 필요한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랑 못이랑 아니하다가 있다라고 됩니다. 근데 제가 저기에 말다를 썼어요. 말다는 뭘까요? 지 말다는 학교 문법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한 거죠. 말다는 부정 표현에서 문법적인 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건가요? 말다는 장형이죠. 그런데 내용적인 것에서 말다는 좀 특별합니다. 말다는 그렇죠. 명령이나 청유일 때만 사용하는. 그래서 밥을 먹지 마라, 말다 하지 밥을 먹지 마세요라고 하지 밥을 먹지 않으세요,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니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다라는 거는 문법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하다의 보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하다의 보충법, 어떤 보충법? 명령이나 청유에서만 아니하다의 대신을 그 자리를 보충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에서는 이 부정 표현의 문법 내용에서는 사실 말다라는 부분은 기술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충법, 명령이나 청유문을 좀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다를 부정 문법 요소로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필요하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는 뭐 서술어 플러스 뭐뭐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안 플러스 서술어의 비중이나 뭐뭐지 플러스 말다의 비중이나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어 학습자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이 표현을 할 때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뭐뭐지 말다라의 형태가 아니라 뭐뭐지 마세요의 형태로 바꿔서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게 문법 항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어 교육에서 이 문법 항목 부분들, 이 재구성한 부분들을 문형이라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부사에다가 서술어 그리고 뭐뭐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요. V 좀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V로 서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뭐지 않다 할 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형태 소리의 경우에는
가운데 줄로 해서 앞에 의존하는 형태다라는 식으로 어미를 표현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뭐뭐지 않다라 하더라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고 교재마다 다릅니다. 저는 외대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verb stem이라고 해서 verb. 한국어는 상태동사랑 동작동사로 나뉘죠. 상태동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말로 형용사라고 하고 동작동사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 공부하셔서 알죠? 네. 그래서 영어 쪽에 그 형용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V라고 했을 때 형용사, 동사 구분 없이 상태동사, 동작동사 구분 없이 어떤 서술어의 지안타가 결합하는 표현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기 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verb 스템이라고 해서 어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는 어미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AV라고 또다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A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동사의 어간에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뭐뭐지 말다 또는 여기가 마세요라는 형태로 재구성이 될 텐데요.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굳이 품사 정보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동사, 형용사 다 올 수 있고 여기는 동사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약속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기술된 형태와 여기에서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죠. 간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문법 항목이 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생각할 때 이 문법 항목이라는 부분들은요,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형태소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까지도 이어집니다. 하나의 형태소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 강. 그건 단어입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단어니까 뭐 형태소. 네. 문법적 형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어간이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먹을 가르치지는 않겠죠. 한국어 교육에서 야, 이렇게 하고 문형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미 있는 라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정해서 재구성한 항목은 네, 보통 에서 이런 형태소들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형태소들부터 해서 문장, 긴 문장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뭐뭐뭐뭐길래 뭐뭐뭐뭐겠어요. 이런 형태까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강연한 선생님도 논문을 발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법 항목의 입력을 예시를 쭉 해봤는데요. 여기는 형태적 면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뭐뭐 아오야야 지요라고 했을 때 아야 또는 어야 또는 여야라는 어미에다가 지요라는 어미가 결합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미가 결합을 해서 줄말을 이룬 형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라는 단문인데 이거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관용적인 문장이죠. 이것도 가르쳐야 될 항목인 거예요. 문법 항목.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뭐 아오여서 을 수 없어요. 이거는 뭐죠? 아서 연결 어미 부분에다가 을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다가 그렇죠? 수 의존명사에다가 없어요. 서술어가 결합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문인데 어휘적인 문형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문법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을 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문법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한 요소들, 네, 보통 한국어 교육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한 요소들을 문형이라고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문형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어휘적인 접근법이고 하나는 범주적인 접근법입니다. 어휘적인 접근법은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보통 본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 수 없다. 그렇죠. 이거 관형사의 전성어미 따로, 부정명사 따로, 없다 따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나로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어휘적인 접근법으로 기능적인 표현들을 문법적인 성분, 학생들한테 야 이거 수, 의존명사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문법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 줍니다. 고정으로서. 그것이 어휘적인 접근법이고요. 범주적인 접근법에서는 문법의 일반 규칙을 교수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일반 규칙을 교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교수하는 어순인 경우가 많겠죠. 네, 저는 어순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고 한국에서는 비슷하고 영어랑 뭐가 다릅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칠 때 그건 범주적인 거죠. 네,
구조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을 해서 꼭 고수를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적 접근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표현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고수를 해서 가르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범주적인 접근법입니다. 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 어수는 주어에다가 용어, 서술어를 붙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만 더 봅시다. 시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어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범주적 접근법에서 보면 어을 학생들은 압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선어말 어미라는 식으로 모르고 어시 과거를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이건 어휘 접근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는 에 플러스 다가 에서 플러스 는 이런 식으로 조사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어미의 중구를 잠깐 봅시다. 뭐뭐지 않아요가 줄어서 잖아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문법 항목들이 결합해서 보이는 것 이렇게 이게 문형입니다. 자, 문형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문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부분,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될 문법 항목인데 그것은 어느 범위까지 넓게 보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들마다 이 문형을 부르는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백공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통어적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통어적 구문. 통서적으로 어떤 덩어리 형태를 이루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통어적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표현 항목이라는 거에서 표현을 집중을 한 사람들은 뭐죠? 예, 문법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그 표현되는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표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휘 접근적 문형, 아까 어휘 접근적 방법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관용 표현이라는 말도 씁니다.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관용은 아시죠?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말들로 용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구나, 여러 개를 연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고 문형을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재에서는 문형, 이 문법이라고 하면 여기 이거는 외대 교재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교재 구성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가 쫙 있고요. 단원 제목이 있고 여기는 오늘의 표현이라고 있고 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형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표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문법의 내용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선정돼서 이게 딱 재구성된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보면 는 동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문법 내용의 그 밑바탕이 된 것도 그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굳이 문형이라는 걸 이겁니다라만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그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시고 알아야 되는 연구의 부분은 저 표현 하나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깊고 넓은 그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하셔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세종 한국어 부분인데요. 세종 한국어 교재 구성표입니다. 이거는 단원과 주제와 기능과 문법, 어휘와 표현, 발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을 배울 때 직업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직업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듣고 말하고 서로 질문하고 친구의 직업을 소개하고 내 직업을 소개하고 이걸 할 수 있어가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소화를 하려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의 문법적인 부분이 이가 아니다, 는 있고요. 어휘와 표현에서 어휘장이 직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에서는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한 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문법 항목이라는 걸 가르칠 때 절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제, 기능과의 연관성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문법 항목 요 하나만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이 단원의 주제와 기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배워서 어느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데, 요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또 다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법에 대한, 문형에 대한 정의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더워서 자켓을 벗어도 될까요? 네. 깁스를 하고 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문법론 공부하시는 분, 이번 학기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거기에서 문법론 튜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튜터,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돼서 튜터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튜터 하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찢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렇게 뭐가 다른 거지? 이거는 왜 동사고 저건 형용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언어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지십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언어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문법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네. 목소리가 크시네요. 네. 제가 거기에 뭐 글도 조금 남겼었는데 문법이라는 거는 한국어 교육을 하신다면 하는 내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학기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한테서 들어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참 재미있는 그런 연구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선생님들이 좀 마음 편히 지금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문법의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가능하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 용어를 많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을 잡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무슨 학문이든 그렇겠죠. 그런데 과연 동사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형용사가 무엇인지 보조 동사는 뭔지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공부 진짜 해야겠다라는 거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형이라는 걸 했을 때 문형이 뭔지 그 생김새는 알았는데 그걸 뭘 가르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래 나는 은근히가 이가 아니다 이거 가르치면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뭐 가르치지? 막막하죠. 네. 자, 문형이라는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의미를 가르쳐야 되고요. 의문적인 부분에 특이점이 있다면 의문을 가르쳐야 되고 형태를 가르쳐야 되고 형사를 가르쳐야 되고 회원적인 기능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의미, 의문, 형태, 형사, 하용. 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선생님들 아시지만 이건 정리된 거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그럼 뭘? 그래서 뭐?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필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법서에 학교 문법 이광규 선생님의 문법서에 설명된 필독 부분입니다. 네. 이건 문법 내용인 거죠. 정리된 겁니다. 한번 좀 보시겠어요? 봤을 때 그래 필독이 저런 거였지. 새삼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새로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한번 좀 읽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한국어의 피동, 그럼 피동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피동이란 문법 의미. 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되게 조용해지셨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쵸. 정확하게 아시네요.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뭐 외부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피동입니다. 피이동 동사를 당하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에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동이라는 것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서도 국어 문법에서도 이렇게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실현됩니까? 피동이? 한국 피동은 조금 특이하거든요. 어떻게 실현되죠? 네, 알고 계세요.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일이기라는 접사리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용언에다가 그 용언의 어간에 동사의 어간에 이일이기가 붙는데요. 그래서 보다에다가 보이다가 되고 먹다가 희가 붙으면 히, 먹히다, 들리다, 안기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꼭 이렇게 단형 피동이라고 해서 짧은 피동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구 있는데요. 되다라는 어휘가 있어서 그 되다가 전미사 형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형성되다, 형성하다가 아니라 형성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피동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장형 피동이라고 되는데 긴 피동인 거예요. 형태가 긴 거죠. 어떻게 실현이 되나요? 네, 예쁘다가 아니라 예뻐지다. 여기 보면 보다가 아니라 보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먹다가 아니라 먹어지다, 들어지다, 안아지다, 예뻐지다, 높아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지다라는 어미가 결합을 해서 피동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만들어지다, 새겨지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단형 피동 뭐 보이다에다가 또 한 번 더 어지다 해서 중첩 피동을 만드는 거죠. 피동. 그렇게 돼서 피동문을 만드는데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 아 우리 이렇게 아 그렇구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한국 교육에 가져오면 사실 뽑아야 되잖아요. 한국 학습자들한테 뭘 가르치게 되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피동이 짧다 길다는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한국 학습자에게. 네? 용례? 그쵸? 용례인데요. 용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례를 한꺼번에 제시를 하나요?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규칙적인 거? 어떤 게 규칙적인가요? 이일이가 규칙적인가요? 이거 규칙적이라고 외국인한테 말하면 예? 왜냐면 선생님 언제 이부터요? 몰라요. 언제 이부터 몰라요. 언제 이부터 사실 그거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물론 뭐 말음에 리을이 붙을 때 듣다, 들리다, 걷다, 걸리다 이런 식으로 리가 많이 붙는다라고 경향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건 규칙이야라고 설명하기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학습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은 짧은 단형 피동에서 접사로 실현되는 피동이 또 따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지다로 실현되는 피동이 따로 하나 있겠죠. 근데 저 어지다뿐만 아니라 또 피동이 되는 것이 개, 되다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영향을 받는 개, 되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나 정말 하기 싫었는데 책 읽게 됐어. 선생님이 자꾸 시켜서 책 읽게 됐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죽게 돼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또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학교 문법에서는 그 예뻐지다를 피동의 안에 속하게 해놨어요. 근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피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뻐지다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선생님들은 문법에서는 국어 문법에서는 이거 피동이지 어지다니까. 근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예쁘다, 예뻐졌어 피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가르치냐면 변화로 가르칩니다. 변화. 옛날에는 예쁘지 않았는데 지금 예뻐졌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피동이라고 설명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가 여기에 개, 되다라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길게 피동인데 사실 개, 되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의미도 한국어 교육 쪽에서 변화의 의미로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문양 하나를 가지고 이거 저거 다 있네. 네,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피동의 의미들 중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이번 수업에 소화해야 되는 피동은 뭘까라는 것의 기준은 교과서입니다. 당연하죠. 교과서죠. 교재를 보면 이 피동에 뭘 가르쳐야 되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작게 보이지만 뭐 별로 참고만 하시면 돼서 제가 크게는 안 했는데 이게 2급 15가 외대 교재 2급 15가입니다. 2급이면 이제 초급 조금 넘어가는 이제 중급에서 좀 앞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급 15가에서 요거 배우는데 피동을 처음 배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말한 그 피동의 문법 내용 중에서 뭘 배워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네, 단형 피동, 이희리기, 접사로 실현되는 피동을 배우게 됩니다. 요거죠. 피동 배우기.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피동 딱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피동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배웠어요. 보이다, 외웠어요. 먹히다. 토끼가 사자한테 먹혔어요. 정말 열심히 외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네, 먹혀요. 아기가 엄마한테 안겨요? 네, 안겨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응용이란데 그럼 선생님 뭘 응용하면 돼요? 어떻게 응용해요? 저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열리다, 문이 열리다. 문이 닫혔어요. 닫혔어요. 발음도 배워요. 의문적인 형태, 닫히다 그러면 받침에 있는 마름의 디귿이 뒤에 흐가 결합을 해가지고 닫히다가 되잖아요. 이건 특이한 부분이니까 닫히다라고 의문도 배워요. 그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 그걸 뭘 표현을 하는데요? 주제. 그쵸? 무슨 주제예요 이거?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네?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저기에서 내려주세요? 여기 제목. 네, 제가 아까 그 문형을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주제나 교재 구성에서 주제 기능이랑 같이 생각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여기의 주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이거의 기능은 길 찾기예요. 또는 길을 설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와 기능을 잘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게 텍스트 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요거 가르쳐야지. 문법 내용이랑 문형 연구 열심히 하시고 요거 간과하면은 엉뚱한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 보이다 실컷 말하고 보이다 못 말하고.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피동이 쓰인 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작으니까. 기사. 네, 손님 어디에서 내려드릴까요? 미키.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기사. 네, 저기 영화관이 보이지요? 그 왼쪽으로 가면 이사동이에요. 미키, 한복 그림이 걸려있는 건물 앞에서 내려주세요. 기사, 네, 알겠습니다. 보이지요? 그쵸. 보이지요? 그리고 걸려있다라는 피동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두 개가 뭡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장소를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단어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래, 이거 그걸 알면 너의 방 또는 네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한번 설명해라까지 연결을 해서 표현하게 만드는 게 결국 한국어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네, 우리는 언어 수업이잖아요. 언어 지식 수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피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아워역 가지고를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워역 가지고. 자, 이거에 대한 거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자, 문형 가르친다. 문형 딱 받았어요. 각 시강이나 기관에서 시강할 때 보통 이렇게 시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문 하나 주고 그 대화문에서 가르칠 요소를 뽑아서 준비하십시오. 또는 문형 주고 그 문형에서 문형을 가지고 시강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형만 주는 게 아니라 문형하고 대화문이랑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재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중요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아워역 가지고 선생님들 이거 교재 보기 전에 아워역 가지고는 무엇을 표현하는 항목일까요? 이유, 또요?
표현할까요? 아워여 가지고. 이유. 네, 이렇게 하실 때 아워여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워여 가지고가 쓰인 문장을 하나 생각해보세요. 예문. 인과관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보통 인과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슨 문장을 사용하시나요? 아워여 가지고. 아까 무슨 문장? 쓰여가지고. 네. 그래서 문장 하나 완성해 보세요. 예문으로. 글이 쓰여가지고. 뒤에 넘겼어요. 이거 막 생각하면 나 한국 사람인데 문장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외국인한테 왜 못 만드냐고 막 그러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떡볶이를 잡아가지고 저녁을 사.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뭐 정문입니다. 네, 토끼를 잡아가지고 저녁 만들었어. 또 있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아 진짜 덥네요. 네. 진짜 더워가지고 에어컨 켰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되네요. 아 돼요? 네. 좋네요. 아 되네. 그게 진짜 많네. 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더워가지고의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유, 조건? 네,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토끼를 잡아가지고 먹었어요는 이유인가요? 수단인가요? 방법인가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먹었어. 이 두 개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 한 단어가 어떤 사람은 수단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워가지고 덥다가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네. 도대체 뭐지? 라는 걸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나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법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문법사전. 그때 한국어 교사들의 한국어 교육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통되게 응용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법사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부스에서 나온 한국어 문법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세종학당에서도 미국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가장 최초의 문법사전인데 요즘은 이게 판형이 바뀌어가지고 더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백홍자 선생님의 한국어 문법사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또 외에도 요즘 문법사전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문형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 문헌이라고 하면 교재가 가장 중요한데 그 교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문법사전이죠. 내 주관을 믿지 않고 나의 의견을.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아워여 가지고를 가지고 자, 교재를 봅니다. 이거는 2급 식과입니다. 식과에서 일기예보를 들어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가 문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기예보. 날씨를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주제 날씨네. 뒤로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고 아워 가지고 어디에 쓰였나요? 네, 좀 작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빠가지고 일기예보를 못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바빠가지고가 쓰였는데 저게 무슨 의미죠? 이유라고 합시다. 보통 이유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그 아워 가지고의 여기 문법 설명 부분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다 해석할 수 있으시죠? 자, 아워 가지고는 가지다가 있는데 그게 태브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어미 여가 붙어서 그 앞에 그래서 아워서 왜 바빠서 이게 뭐 못 봤어요 하고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아워서랑 같은 의미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재에서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아워여 가지고는 같은 건데 보통 아워여 가지고는 스포큰 랭귀지 국어에서 많이 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게 교재에서 아워서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생김새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 통사적인 정보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뭐가 다르다?
그게 초급 학습자들한테 딱 줄 수 있는 우리까지의 정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워여 가지고를 가지고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이건 문법사전입니다. 아워여 가지고. 제가 아까 그 토끼를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먹었어요. 요리해서 먹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말씀하셨지만 잘 안 보이지만 말씀드리면 동사,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가지고의 의미는 앞뒤 행위가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거나 앞선 행위나 상태가 뒤 상황의 방법이나 수단, 원인, 이유임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의 의미는 지금 뭐라고 두 개로 설명했죠. 하나는 순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원인, 이유, 방법은 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미, 아와 동사, 가지다에 활용형 가지고가 함께 쓰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형태 정보는 가지고, 어가지고, 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말씀을 하셔서 첫 번째가 뭐죠? 어떤 의미죠? 순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사전에서 확실하게 의미를 정리하고 분류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된다? 의미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르치시면 돼요. 아와 가지고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인다는 게 제가 이거 아서로 바꾼 거는 길이 때문에 좀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짧게 한 거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라면을 먹었다.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먹었다.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순차적인 건 지금 제외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요것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두 개, 세 개 다 가르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다. 그 이유에 속하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의미 정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영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의미 정보예요. 의미. 자, 정리를 하자면 가지고는 의미, 이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이유 하나 있지만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유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링크해서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에서 한국어 운영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죠? 네, 좀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니까 기 때문에. 아서 좋죠. 네. 길래. 기에는 뭐, 길래는 구어적 표현, 문어적 표현, 기에 또, 음으로, 또, 느라고, 는통에, 사세, 는바람에, 덕분에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미치겠어요, 이래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르치지 않죠. 극별로 순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의미 표현이라고 이미지 삭제인데 또는 모양이 비슷하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묘사 표현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저는 의미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유의 표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유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가지고 이유라는 걸 알아요. 이제 배웠어 이유. 난 선생님도 알았고 그래 이유라고 가르칠 거야. 그러면 선생님 꼭 질문해요. 선생님 뭐랑 뭐가 달라요? 니가랑 뭐가 달라요? 근데 이 질문이 는통에나 는탓에나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럼 그거는 안 가르쳐도 몰라도 되는데 자기가 배운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학습된 거를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내가 수업을 중간에 이거 갑자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재 구성표를 반드시 보시고 이 앞에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운영 수업을 준비를 하실 때는 위 표현을 확인을 하시고요. 각각의 차이점도 당연히 연구에 들어갑니다. 수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만 가지고는 이 위의 표현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나중에 좀 설명하는데요. 그럴 때 나오는 게 활용 정보입니다. 활용 정보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말을 하는 게
품사정보, 품사정보는 가지고랑 결합하는 앞부분에 있는 것이 저거 뭐뭐이구나. 그런데 VS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작, 동사, 상태, 동사 모두 다 되는구나. 모두 다 되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도 예뻐가지고 좋아가지고도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먹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봐가지고 이런 형태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사정보 이게 만약에 같은 의미로 명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형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명사는 뭐 가지고 형태 없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명사는 없나요? 자주 쓰지는 않지만 오전이어가지고 추석이어가지고 안 되나요? 네, 학생이어가지고 의사여가지고 쓰죠. 네, 많이 쓰진 않지만 쓰죠. 네, 선생님들도 다 지금 만장일치로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짧고 간결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길면요, 진짜 막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들으셨는데 한국 사람인데도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짧고 간결하게 줄까 고민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형의 하나예요. 그거는 물론 실제적인 교수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주제, 상황, 기능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법 형태나 형사적인 부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주제, 상황, 기능이 없으면 말의 쓰임까지 연결을 못하는데 그 전체, 그러니까 수업 전체를 생각했을 때 도입부터 활용까지 하나의 주제 또는 일관된 비슷한 주제들 또는 상황들 아니면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면서 교환을 쓰셔야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행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도입 때는 자 우리 한번 호텔 예약해볼까요? 호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뭘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막 다시 준비하기 막 얘기하다가 근데 뭐 도둑 맞았어. 그럼 어떡해? 이렇게 된다면 선생님은 혼란스럽겠죠. 만약에 주제가 하나로 너무 이어졌을 때 지루하다 싶다면은 그 하나하나의 주제가 뭔가 그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화제 전환을 할 때 나는 문형 이거 가르쳤으니까 줄래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세요 가르치고 이렇게 갑자기 뛰시면 안 돼요. 우리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 좀 도와줄래요? 나 이거 도와줬는데 가가지고 이것 좀 표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황의 연결됨이 그 교환에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외대에서 여기서도 아마 그럴 텐데 시나리오식 교환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대본식 교환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대본식 교환이 아니고 교사가 그냥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열했을 때는 말을 선생님들이 그냥 뚝뚝 끊어서 말해요. 상황 정보 결여되어 있고요. 언제 쓰이는지 결여되어 있고 학생들이 생각하면 선생님 분명 저것은 얘기하고 근데 저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 그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면 이 머릿속에서 이거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외국인 학습자라는 것들을 고려를 하시고 시나리오 교환을 쓰시고 또 하나 시나리오 교환을 쓰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 지금 저는 구어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지만 이 말을 전사를 했을 때는 사실 비문이 투성일 거예요. 국어에서는 비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구어의 특성을 가지고 제가 외국인한테 강의한다 그러면 학생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문장 뜨는 것 같은데 저기는 뭐지? 연결형인가? 뭐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제가 외국인한테 가르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완성된 형태로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군더더기 말, 감투사 이런 것도 없이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서 눈으로 보면서 문어로 써본다는 게 그 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있나?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지? 라는 걸 한 번 더 걸러서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국어 교육에서 그 교실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언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훈련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대본식 교환 쓰기예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수업을 위한 문형연구 실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두 가지의 문형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화가 있고 이거 세종한국어인데요. 요거는 세종한국어 7번에 있는 거고 요거는 세종한국어 5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형 문법이 는 대로고 저기는 거든요입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교재 자료를 선생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든요와 여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요. 한 여기 팀하고 는대로 하시고 싶은 분 여기 는대로 하고 거든요예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참고로 이거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형의 의미가 쓰임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이 텍스트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문법사전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재를 받고 문법사전 받았을 때 그럼 문형 연구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는대로고요. 여기까지 는대로 주시고 여기 뒷분 저쪽 분님은 거든요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거든요. 네. 그래서 받으시고 선생님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로 같이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옆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거든요 팀과 는대로 팀입니다. 거든요 팀과 는대로 팀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는대로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필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와 문법사전을 다 드렸습니다. 문형 연구에서.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교재들을 보면 볼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 한 15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팀과 는대로 팀인데요. 자, 거든요 팀에서 의미 정보 찾으셨죠? 네. 자, 의미,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미는 뭔가요? 가르쳐야 되는 게 여기 벌써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다면 요 내용이 문법 설명이면 이 위에 텍스트에서 정말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죠?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조금만 걸어가면 시내볼 겁니다. 뒤에서 그쵸. 경찰서가 있거든요 하고 화제를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연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나 화제를 시작을 할 때 뒤에 설명이 이어진다라는 거 그 거든요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설명의 거든요보다는 초급 학습자들한테 더 많이 가르치는 거든요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유의 표현이 아니라 유사 표현이 되겠죠? 모양이 같아요. 네, 헷갈릴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의 거든요죠? 무슨 의미의 거든요일까요? 거기 문법사전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쵸. 완전히 다른 의미의 거든요가 있습니다. 왜 좋아해요? 잘생겼거든요. 요거죠.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이 거든요, 이유의 거든요가 더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급에서 아니면 중급 초반에서 이유의 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화제 거든요입니다. 그런데 더 명쾌하고 뭐 단순하기 때문에 거든요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뒤에 뭐 뭔가 말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정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정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의미 정보는 뒤에 설명이 이어 나오는 거든요다. 오케이. 그럼 형태 통사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통사적인 거는요? 통사적인 거는 통사적인 의미 있는 정보는요, 말씀드리면 아하 하실 텐데 거든요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의미 자체가 뒤에 걸 설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 문장이 이어져 나온다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거든요는 설명할 때 쓰는 거든요야 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화제와 이어지는 말들이 나와야 되니까 네가 그 뒤에 말들을 만들어 봐. 까지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거든요가 굉장히 불안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그러면 활용 형태의 의미 그리고 쓰임이라고 하면은 저 쓰임에서는 이 거든요의 교재 구성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든요 교재 구성표에 이게 그 누리세종학당에 들어가면 세종한국어 교재를 이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저 거든요가 여기인데 방향이나 도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앞부분 잠깐 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네요. 앞부분. 네. 이 단원의 주제는 길묻기고요. 보행시설에 대한 어휘를 배우고 기능으로는 장소의 위치에 대해 듣고 말하기,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화제를 딱 던지고 그거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새로 생겼거든? 그 다음에 짜자자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을 하는 기능을 한다거나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요거구나. 그런데 이걸로 주제가 되면은 연습 또는 활용까지도 그거 이어졌다. 길찾기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정보가 있으면 아까 유사 표현에 거든요가 있었죠. 그거는 이유의 거든요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통사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의 거든요는 선행발화가 안 됩니다. 선행발화, 그러니까 말을 먼저 시작할 때 거든요를 쓰는 게 아니라 뭐뭐 앞에 있잖아 내가 이러면서 뭔가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하면서 앞에 뭔가가 말이 있어야 돼요.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앞에 뭔가가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서 그랬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든요는요, 예, 뒤에 정보가 더 많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는대로 팀에서 이야기한 거를 좀 나눠봅시다. 는대로의 의미는 뭔가요? 네, 따라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는대로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교재를 보고 교재에서 찾아보면 여기에서 는대로가 쓰인 부분은 뭐죠? 네.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따라 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거나 행동한 것을 그 모양 그걸 따라 하면서 이런 거죠. 자, 그래 는대로입니다. 그런 는대로인데 사실 는대로 문법사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는대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뭐뭐 하자마자의 의미가 있죠. 네, 학생들한테 하자마자의 의미를 절대 설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는대로 그래 앞에 모양 그대로 따라하는 거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 하시는데 내가 공부할 때는 바로의 의미의 는대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 표현인 자마자와 뭐가 다른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법사전 보면 뒤에 자마자와 는대로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학생들이 자마자를 먼저 배워요. 는대로는 좀 뒤에 문형이에요. 그러니까 는대로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바로의 의미를 는대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마자랑 뭐가 달라요? 꼭 물어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바로의 는대로가 아니지만 나중에 바로의 는대로를 가르치게 되시면 같이 유사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앞 내용에 부정의 표현이 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문법사전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 문법사전의 내용 중에 는대로 앞선 현재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으로의 의미. 근데 결합정보.
앞 내용에 부정의 표현이 올 수 없다. 내가 안 하는 대로 했어요. 도착하지 않는 대로 연락할게요. 자, 근데 질문. 여기에서 이 정보를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문법사전에 나온 거고, 이거 좀 이제 통사적인 정보로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나 이거 가르치고 싶은데. 이거 가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해서 하고 때문에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아이가 안 달라는 대로 안 주면 어떡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와. 의미 자체가요, 앞 내용에 앞선 현재 동작이나 상태와 같은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에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지 않으면 뒤에 이 는대로랑 결합해서 뒷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됐다면 굳이 저거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문법상으로는 부정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문법에서는 의미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이게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과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의미 알면 다 아는데 굳이 이거 오류문 안 만드는데. 그리고 오류문은요, 가능하면 제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정말 대표적인 오류문이 아닌 한, 예를 들면 더워요 라는 거를 학생들이 불규칙 잘 모를 때 더워요 이렇게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아닌 한 오류문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쁜 예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가장 좋은 예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법사전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신 후에요,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학습자를 생각하시고 학습 내용을 생각하셔서 취사를 잘 하셔야 돼요.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초급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하시면 버리는 걸 못 하세요. 네, 다 가르치시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시는 짧을수록 좋고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하나입니다. 네, 신정보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짧은 시간 동안 적용을 해봤는데 내가 뭐 문형을 하나 예. 질문 있으세요? 네네? 아니에요? 네. 자, 내가 문형을 하나 가르친다, 그리고 뭐 텍스트를 하나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재하고 문법 사전. 자신의 직관을 믿지 마세요. 나 되게 잘못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 거 딱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교재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좋은 교재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시면서 나의 수업에 더 뭐가 도움이 될지를 꼭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여기에는 문형 연구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문형을 사용한 문장을 10개 이상을 만들어 봐요. 교환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나는 과연 는대로를 언제 많이 사용할까? 교재에는 컴퓨터 사용법, 그러니까 사용 지시대로 사용할 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시하는 대로, 그럼 난 선생이잖아. 내가 컴퓨터 기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하는 대로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교사보다 더 좋은 거는 학생들한테 가까운 주제로 연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익숙한 주제, 학습자들이 말할 때 자연스러운 주제와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을. 그러면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 기능과도 연결이 되고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네. 문형 연구에 대한 거고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verb인데요. 이거 동사 용언을 표현할 때 V로 표현을 하고, AV라고 하면 액션 verb AV고요. DV라고 하면 description verb입니다. 상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작 동사, 상태 동사이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교재에서는 V 또는 A라고 표현을 합니다. V라고 하면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A라고 하면 adjective 해서 형용사를 말을 합니다. 제가 왼손으로 써서 예쁘게는 못 썼는데, 그리고 대부분 noun, 네, 명사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선생님들께서 문형 연구 부분들에 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나중에 수업 준비하실 때 정말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잘 짜여진 재구성들로 잘 수업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